니까짓 게 뭔데 내 기분을 잡치게 해? 분노에 휩싸인 외침이 터지는 순간 시야 한켠이 번쩍였습니다. 그게 그녀의 명품백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어깨로 둔탁한 충격이 파고든 뒤였습니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먹고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틈에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오늘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날이 오기 전까지 저의 하루는 수십 년 된 괴종시계의 추처럼 규칙적이고 또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4시 반, 창밖이 아직 짙은 군청색으로 잠겨있을 시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저는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이 새벽의 외출은 이제 제 삶의 일부이자 가장 성실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귀한 호텔. 아버지가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세운 제 삶의 뿌리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물론 호텔 안에서 저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낡고 해진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청소 카트를 미는 55세의 말단 미화원 박영희. 그것이 지금의 제 모습이니까요.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인 창업주의 딸이라는 사실도, 막강한 힘을 가진 숨은 대주주라는 사실도 철저한 가면 뒤에 감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경영은 남동생에게 맡겼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호텔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사람들을 살피고 우리 호텔의 정신이 돈과 권력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다오. 그 피 맺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구역은 호텔의 얼굴이자 심장인 1층 로비와 라운지입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고요한 정적 속에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는 시간은 오롯이 저만의 것입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밤사이 쌓인 먼지가 말끔히 닦여나가고 대리석이 본연의 빛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면 저는 마치 아버지의 빛바랜 유산을 정성껏 어루만지는 듯한 경건함마저 느낍니다. 이 호텔의 육중한 기둥 하나, 반짝이는 샹들리에의 크리스털한 조각에도 아버지의 땀방울과 제 유년의 기억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을 아장아장 따라다니던 어린 제 손을 잡고 우리 딸 보여?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 머물게 될 거야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 굳은 살 박인 손에 고단함 찜은 눈 녹듯 사라지곤 합니다. 어머, 박 여사님, 또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제발 좀 쉬엄쉬엄 하세요. 25, 싹싹하고 마음씨 고운 은주 씨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제 딸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저 아가씨는 유독 제 눈에 밟히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동료들 모두가 제게는 귀한 인연이지만 유독 은주 씨에게는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 모습이 지금은 사라진 제 젊은 날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은주 씨도 부지런하네. 하긴 오늘 새로 온다는 사장님 때문에 다들 긴장 좀 했나 봐. 에휴, 저희야 누가 사장으로 오든 똑같이 일하는 거죠, 뭐. 그래도 이번에 오는 분은 해외 호텔에서도 실적을 엄청나게 올린 대단한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우리 호텔도 이제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은주 씨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대단한 분, 50세의 최민준 신임 사장이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성과와 실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그의 명성은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이윤보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셨는데 과연 저 사람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확 바뀐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방향일지 저는 섣불리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신임 사장의 출근 시간에 맞춰 호텔의 모든 임원들이 로비에 길게 도열했습니다. 제 남동생인 박 회장까지 직접 나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 미화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눈에 띄지 않는 기둥 뒤편으로 물러나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위압적인 소리를 내며 회전문을 밀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최고급 양복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머리 모양, 그리고 야심으로 이글거리는 눈빛. 굳이 말을 섞어보지 않아도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박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도열한 임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강탈한 것은 최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든 한 여자였습니다. 최 사장의 아내 이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값비싼 명품들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오히려 최 사장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당연하다는 듯 온몸으로 즐기며 마치 자신의 왕국을 처음 방문한 여왕처럼 거만한 눈빛으로 로비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길이 잠시 제게 머물렀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람을 아래로 훑어내리는 서늘한 경멸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당신이 앞으로 일하게 될 곳이에요? 생각보다 꽤 낡고 후졌네. 그녀가 최 사장에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말은 칼날이 되어 고요한 로비의 공기를 가르고 제 귀에까지 날아와 박혔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낡고 후졌다니. 이 귀한 호텔은 역사와 품격이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모든 가구와 장식품들은 이름난 장인들이 혼을 담아 빚어낸 작품들이고 세월의 덮개가 쌓이며 오히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깊은 가치를 바라는 것들인데 그녀의 눈에는 그저 유행이 지난 낡은 고물들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과 임원들 앞에서는 교양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방금 전 로비를 훑어보던 그 경멸의 눈빛과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그녀의 본 모습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이 호텔은 그저 남편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자신의 지위를 뽐내기 위한 무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철학, 사람의 가치 같은 것은 애초에 안중에도 없겠지요. 최 사장과 이 여사가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 김 여사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고, 사모님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겠구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를 빨아 물기를 꼭 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김 여사의 말보다 더 불길한 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귀한 호텔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마도 저 오만한 여자의 뾰족한 구두 끝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시선이 닿은 곳은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로비 중앙의 거대한 괴종시계였습니다. 시계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리고 정확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 시계처럼 나도 내 길을 가야겠지.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날 저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과 이 여사가 호텔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다음 날부터 귀한 호텔의 공기는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서늘한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로비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지만 그들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돌덩이 하나씩이 얹힌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로 마주치는 눈빛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불안감이 떠다녔고 작은 발걸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주위를 살피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한 공기의 흐름 속에서 여느 때처럼 가장 먼저 출근해 묵묵히 제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요히 바닥을 닦는 제 모습이 흔들리는 동료들의 마음에 작은 닻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이선영 여사가 어제보다 한층 더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으로 호텔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호텔 전체에 조용한 비상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뾰족한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려 퍼질 때마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시선들을 즐겼습니다. 그녀에게 직원들의 공포는 곧 자신의 권력이자 훈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정이라도 한 듯 호텔의 모든 것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꽃 장식이 촌스러워 호텔의 격을 떨어뜨린다. 복도 카펫에 보이지도 않는 얼룩이 있다. 라운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시끄럽다 등 그녀의 불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손님들이 많은 곳에서 보란 듯이 매니저를 호출에 세워놓고 훈계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가시는 듣는 이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무기 삼아 직원들을 쥐락펴락하며 그들의 불안과 복종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거기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리 좀 와봐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우아하게 앉은 채 손가락을 까딱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레질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막 닦아놓은 티테이블 위를 하얀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쓱 훑쳤습니다. 물론 먼지 한 톨 나올 리 없었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는 다른 트집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제 보니까 여기 아주머니가 청소를 영 성의 없게 하는 것 같던데 오늘도 보나마나 대충 쓸고 닦았겠지. 안 그래요? 청소용품 냄새는 왜 이렇게 독한 거야? 손님들 머리 아프게. 당장 냄새 안 나는 최고급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시험하는 듯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제품은 이미 호텔의 품격에 맞춰 사용하는 최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비싼 제품은 그저 불필요한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에 그녀는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주변의 다른 직원들까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호텔이 어떤 곳인데 당신처럼 게으르고 요령만 피우는 사람을 계속 쓰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은 당장 잘라버리라고 해야겠어. 이 호텔 물 흐리는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물 흐리는 사람. 그 말이 제 가슴에 차가운 비수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평생을 이 호텔을 위해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저에게 감히 물을 흐린다니.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정확히 그녀가 원하는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더 신경 써서 닦겠습니다. 제품도 바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자 그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됐으니까 저리 가봐. 보기 싫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은주 씨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저 여자가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고 냄새 트집까지 잡고. 괜찮아. 저런 사람 상대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은주 씨의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이선영이라는 여자를 더 이상 신임 사장의 아내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 호텔의 가치를 훼손하고 아버지의 정신을 짓밟는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암을 도려내기 위해 더욱 냉정하고 철저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그 칼끝은 명백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청소하는 구역만 골라 유령처럼 나타났고 먼지 한 톨이라도 발견하면 온 호텔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비싼 스카프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주워주자 어디 더러운 손으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만져? 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제 굴종적인 모습에 그녀는 매번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어떻게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인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모든 언행은 빠짐없이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휴대폰 녹음 파일 속에 차곡차곡 증거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녀가 예고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휴게실은 우리 직원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작은 해방구였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친 몸을 잠시 누이고 동료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시름을 잇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그곳에 그녀가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입니다. 휴게실에 왁자지껄하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을 살피듯 휴게실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믹스커피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싸구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네. 이러니 호텔 수준이 올라가겠어? 당장 이런 것들 다 치워버려요. 보기만 해도 격 떨어지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커피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유일한 낙이자 고된 노동 속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난 뒤 한참 동안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직원이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울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막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울지 마. 우는 건 지는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저런 사람이 웃는 날은 그리 길지 않을 테니까. 제 말에 동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묵묵히 일만 하던 제게서 나온 단호한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었습니다. 제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의 그날 이후 호텔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선영 여사의 폭언에 막내 직원이 터뜨렸던 울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서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웃는 날은 그리 길지 않을 테니까. 제가 뱉었던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동지애와 폭풍의 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비장한 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바로 이선영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직원들 사이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겁을 먹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는 우리의 태도는 그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처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칼날은 당연하게도 저를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로비는 해외에서 온 대규모의 손님들이 체크인을 하느라 유난히 북적였습니다.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혼잡함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 구역을 돌며 바닥에 작은 얼룩 하나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여사 아니신가? 오랜만이구먼.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돌아보자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신사가 저를 보며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귀한 호텔의 VVIP 고객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셨던 윤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된 후로는 거의 호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실로 몇 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한달음에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여전히 정정해 보이십니다. 허허, 말뿐인 소리. 이 다리로는 이제 걷지도 못하는 신세인데 뭘. 그래도 죽기 전에 이 호텔 공기 한번 다시 맡아보고 싶어서 억지로 왔지.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주 좋아했을 텐데. 윤 회장님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흐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마치 친딸을 보듯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를 보면 꼭 자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그 묵묵함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저 진심 어린 눈빛까지. 저 양반 회장님 소리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걸 더 좋아했지. 이 호텔은 그런 사람이 만든 곳이야.
요즘 사람들은 그걸 알려나 몰라. 그 순간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치를, 이 호텔의 정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어머, 윤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청소부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다정하게 나누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면 저희 부르셨어야죠. 이선영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팔짱을 낀 채 불쾌한 표정으로 저와 윤 회장님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누추한 곳, 청소부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윤 회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사장 부인 되시는 분인가? 말을 좀 가려서 하시는 게 좋겠구먼. 이분은 이 호텔의 산증인이고 나에게는 아주 귀한 분이야. 귀한 분이요? 호호. 회장님도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일개 청소부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귀하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호텔에는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 하나하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답니다. 그녀는 윤 회장님의 말을 비웃으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도 손님에 대한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차며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수행원에게 휠체어를 밀라고 지시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쩌다 호텔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님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년이야? 감히 누굴 뒷배 삼아서 나한테 개기려고 들어? 일개 청소부 주제에 VVIP 손님이랑 아는 척은.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손님과 아는 사이인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라고. 내년이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하는 게 바로 죄야. 내가 누구 덕에 여기서 이 유니폼이라도 걸치고 밥 벌어먹고 사는 줄 알아? 다 우리 남편 최 사장 덕인 줄 알란 말이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손님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의 한가운데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이야말로 누구 덕에 그 비싼 명품백을 들고 다니시는지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 가방값에는 지금 사모님께서 무시하는 우리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내 기분을 잡치게 해. 분노에 휩싸인 외침이 터지는 순간 시야 한켠이 번쩍였습니다. 그게 그녀의 명품백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어깨로 둔탁한 충격이 파고든 뒤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가죽 모서리가 제 어깨뼈를 그대로 가격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저는 저도 모르게 비틀거렸습니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먹고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틈에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지난 5년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쌓아왔던 인내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어깨를 붙잡고 간신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은커녕 자신의 분풀이가 끝났다는 후련함과 승리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차갑고도 선명한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는 저를 떨리게 하던 수치심과 모욕감을 모두 집어삼키고 제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오늘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그녀가 자신의 손에 들린 그깟 가죽 가방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승리에 도취된 그녀의 얼굴을 제 머릿속에, 제 심장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제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녀는 잠시 주춤하더니 재수 없는 년이라고 한 번 더 내뱉고는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짓밟힌 제 인격과 아버지의 명예였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 동정 어린 시선,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로비 구석에 제 청소 카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유니폼, 고단함에 찌든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미화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명품백으로 폭행을 당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욱신거리는 어깨의 통증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온몸을 헤집고 다니는 모멸감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이 호텔에서 아버지의 정신을 짓밟는 자들에게 이토록 무력하게 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으면 벌레 보듯 저를 내려다보던 이선영의 오만한 눈빛과 그 모든 것을 방관하던 사람들의 무관심한 얼굴들이 떠올라 숨이 막혀왔습니다. 낡은 유니폼을 벗고 당장이라도 제 정체를 밝히고 그들을 단죄하고 싶은 충동이 수십 번도 더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복수는 더 큰 화를 부를 뿐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려면 감정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깨에 시퍼렇게 든 멍을 두꺼운 팥으로 덮고 그 위를 옷으로 가린 채 평소와 다름없이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욱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힐끔거리고는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괜찮으세요? 라는 걱정과 함께 제발 우리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바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이미 호텔 전체에 쫙 퍼져나간 뒤였고 저는 순식간에 사모님에게 밉보인 불쌍한 직원이자 동시에 가까이에서는 안 될 위험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젯밤 잠을 설친 사람처럼 피곤하고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최고급 원목으로 꾸며진 그의 사무실은 어쩐지 오늘따라 취조실처럼 차갑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영희 여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 담담한 태도에 그는 오히려 더 안절부절 못하며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최 사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박 여사님께서 어제 VVIP 손님 앞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했고 이를 지적하는 사모님께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최민준 사장은 아내의 천박한 폭력을 덮기 위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힘없는 직원의 인격쯤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가졌던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었습니다. 징계라 좋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 조조건이라니요? 인사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조건을 내거는 제 태도가 예상 밖이었던 모양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열어주십시오. 밀실에서 소수 임원들끼리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로비의 CCTV 영상 전부를 모두 함께 보도록 해주십시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누가 폭력을 행사했으며 누가 정말로 불손한 언행을 했는지 모두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단호한 말에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것은 최 사장과 이 여사의 만행을 전 직원 앞에 공개 처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정면으로 날린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봐야.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제 뜻을 정확히 전해주십시오. 만약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영상을 들고 언론사와 경찰서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때가 되면 이 일이 단순히 호텔 내부의 징계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귀한 호텔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최 사장님과 사모님의 얼굴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손에는 어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폰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사실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펜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하는 법이니까요. 인사팀장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호텔 전체에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같이 경로했다는 소문, 이 여사가 인사팀 사무실을 뒤집어 엎으며 난동을 부렸다는 소문, 결국 징계위원회가 조용히 취소되었다는 소문 등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남동생인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도대체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최 사장이 방금 나한테 와서 누나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해고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던데. CCTV를 공개하자는 둥,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둥 협박까지 했다면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윤 회장님과의 만남, 이 여사의 폭언, 그리고 명품백으로 폭행당한 사실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동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어? 그자들이 감히 누나 몸에 손을 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아직 내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 누나, 지금 그게 중요해? 그자들이 누나를 어떻게 취급했는데 당장 내가 가서 그놈들 목을. 아니, 아직 움직이지 마.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아버지의 방식대로, 그리고 나의 방식대로. 제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호텔의 풍경은 마치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어둠 속에서도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떠오를 아침 해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법이니까요.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더 이상 저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저는 제 평생 가장 차갑고도 결연한 목소리로 동생에게 명령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해. 내일 아침 9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남동생과 통화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있으니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경영은 동생에게 맡기고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텔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유언.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던 세월. 그 시간 동안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이제 한낱 돈과 권력의 눈먼 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고 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낡고해진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수년간 잠들어 있던 본래 제 것이었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더 이상 미화원 박영희가 아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귀한 호텔의 최고층, 남산의 푸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대회의실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과 그 주위를 둘러싼 푹신한 가죽 의자들은 오늘따라 주인을 기다리는 단두대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에 이사들은 저마다 다른 속내를 감춘 채 하나둘 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모이라고 한 건지 김 이사님은 뭐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안건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이사회라니 박 회장께서 단독으로 추진하셨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최 사장과의 힘겨루기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오늘 단단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이미 회의실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제 동생 박 회장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해졌습니다.
그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일체의 미동도 없이 서류에만 집중하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는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각이 임박했을 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최민준 사장과 그의 아내 이선영이 보란듯이 팔짱을 낀 채 당장했습니다. 이사회 소집의 진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은 이 자리를 자신들의 권력을 재확인하는 무대로 삼으려 작정한 듯 했습니다. 이선영은 이사회의 정식 멤버가 아니었지만 최 사장은 마치 자신의 전리품을 자랑하듯 그녀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지러울 정도의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채 이곳의 진짜 안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이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최 사장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박 회장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빈정거렸습니다. 박 회장님, 안건도 불분명한 이사회에 왜 이렇게 귀한 이사님들의 시간을 뺐는지 모르겠군요. 회사를 위한 중대한 논의라면 언제든 환영이지만 혹시라도 사소한 문제로 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면 박 회장님께서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섣불리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은 채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최 사장은 그런 이사들의 반응에 만족하며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지루한 회의를 빨리 끝내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각인시킬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자리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회의 시작을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나는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육중한 문이 만들어내는 작은 틈 사이로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초침 소리처럼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곳에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제가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눈앞의 인물을 알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 사장 부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어제까지 낡고해진 유니폼을 입고 로비를 청소하던 미화원.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 신성한 이사회 회의실에, 그것도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가. 저는 그들의 경악과 혼란이 담긴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시선은 오직 한 곳, 테이블의 가장 끝, 회장만이 앉을 수 있는 비어있는 상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이사들의 시선도 저를 따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경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최 사장은 충격에 말을 잃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선영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남편과 저 그리고 미동도 없이 서류만 보고 있는 박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가 왜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경비는 대체 뭐 하는 거야? 박 회장님, 저 여자 당장 끌어내라고 하세요.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회장석 앞에 멈춰서서 천천히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삐걱이는 작은 마찰음이 회의실 전체를 뒤덮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박 회장이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최 사장 부부는 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회장이 저 미천한 미화원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들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다른 이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박 회장의 관계, 그리고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내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소부가 대체 누구지? 박 회장과 내연 관계라도 되는 건가? 아니야, 박 회장의 표정을 봐. 저건 그런 눈빛이 아니야. 극진히 모시는 듯한 태도인데. 최 사장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해. 저는 그 모든 혼란과 수군거림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최 사장 부부를 응시했습니다. 제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이미 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최 사장 부부의 얼굴 위로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입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꿀 시간이었습니다. 자리가 모두 정돈된 것 같으니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그 말은 곧이어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듯한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은 저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상석에 앉은 저와 그 옆에서 묵묵히 서류를 넘기는 박 회장, 그리고 분노와 당혹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최 사장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최민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작해? 뭘 시작한다는 거요?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사회를 시작하네 만회하는 거지? 당신은 이 회의의 구성원도 아니야. 박 회장님,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 여자가 지금 우리 모두를 능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저를 무시한 채 모든 화살을 제 동생인 박 회장에게 돌렸습니다. 박 회장이 이 모든 상황을 사주한 배우라고 지레짐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시선을 서류에 고정한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 앉으시게. 그리고 귀는 열어두는 게 좋을 거야. 오늘 이사회의 안건은 최 사장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내용들이니. 신경을 써? 일개 미화원이 회장석에 앉아서 벌이는 이 코미디에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합니까?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지 않으면 이사회 진행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줄 아시오. 최 사장의 고함에 그의 아내 이선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눈빛을 쏘아붙이며 교양 있는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거기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예의 없이 구는 거예요? 지난번에 로비에서 망신당한 것 가지고 앙심이라도 품은 모양인데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지. 박 회장님 뒷배 하나 믿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이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최 사장 라인으로 분류되던 한 이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최 사장님 말씀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는 정해진 절차와 격식이 있습니다.
저분을 먼저 퇴장시킨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순리일 듯합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과 조롱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높이 소리칠수록 그들의 추락은 더욱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제 평생 가장 차갑고도 결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놀라신 것 같군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사회를 긴급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다시 뵙는다고 해야 맞을까요? 저는 지난 5년간 이 호텔의 로비 미화원으로 일해 온, 그리고 이 귀한 호텔의 창업주이신 박태성 회장의 맏딸이자 이 호텔의 최대 주주인 박영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가 끝나자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한 절대적인 정적,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은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는 듯 눈만 깜빡이며 저와 제 동생 박 회장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미화원 박영희가 창업주 박태성 회장의 딸, 그리고 이 호텔의 최대 주주? 그 어떤 상상력 풍부한 소설가도 만들어내지 못할 충격적인 반전 앞에 그들은 사고를 정지당한 듯 보였습니다. 아까 저의 퇴장을 요구했던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단연 최 사장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특히 최민준 사장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동공이 풀린 채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선영은 들고 있던 명품백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최 사장이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제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박 회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최대 주주? 이 여자가 언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꾸민 거지? 날 속인 건가?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호텔이 더 이상 근본도 없는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민준 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선영 씨. 당신들은 이 호텔을 당신들의 개인 왕국으로 만들고 아버지의 유산을 모욕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변호사는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며칠 전 호텔 로비의 CCTV 영상이 소리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윤 회장과 제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곧이어 이선영이 다가와 저에게 시비를 걸고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명품백으로 제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처음 본 이사들에게 이 영상은 단순한 사모님의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장이자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은 한 여자가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을, 창업주의 맏딸을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하고 폭행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사태의 심각성에 압도당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선영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먼저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이건 명백한 음해야. 최 사장 역시 아내를 감싸며 거들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영상만 가지고는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들의 뻔뻔한 변명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일시 정지시킨 뒤 화면 속에 제 모습을 가리키며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의도가 있었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 대해 이사님들께 직접 묻겠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권력을 믿고 한 인간에게 행패를 부리는 귀한 호텔 사모님의 품격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방관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려 했던 저 남자에게 이 호텔을 계속 맡겨도 되겠습니까? 제1침의 회의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 사장 부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권력 관계가 완벽하게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의 갑질 피해 증언과 횡령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혔고 지난 5년간의 울분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 호텔에 대한 애정을 모두 담아 저는 최민준 사장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모든 이의 귓가에 서리발처럼 박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호텔의 최대 주주로서 상법 제385조에 의거하여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과 폭력, 권력 남용을 방치하고 동조하여 회사에 막대한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최민준 이사의 해임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선영 씨의 호텔 출입 금지 및 지금까지의 모든 갑질과 폭행, 횡령에 대한 민영사장 책임을 물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이사님 계십니까? 회의장은 시체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색이 된 최민준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해임? 날 해임한다고? 당신들이 뭔데? 내가 이 호텔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고작 저런 영상 쪼가리랑 불만 분자들 몇 명의 거짓말로 날 내쫓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그는 자신을 지지해주던 이사들을 향해 애원하듯 그러나 협박에 가까운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김 이사, 정 이사, 당신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건가? 내가 무너지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해. 우리가 함께 한 일이 얼만데. 어서 이 여자가 미쳤다고 말해. 이건 무효야. 이건 쿠데타라고. 하지만 그의 편이었던 이사들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읽고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딸이자 최대 주주가 모든 증거를 들고 나타난 이상 최민준에게 붙어봤자 함께 침몰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김 이사가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 아니 최민준 씨,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최 사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망하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선영은 이미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쫓겨나. 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회의를 매듭지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5년 전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이 호텔을 잘 부탁한다며 저의 손을 꼭 잡았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낡은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걸레질을 하며 지켜봤던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 직원들의 삶의 터전을 저런 자들의 손에 더 이상 맡겨둘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귀한 호텔의 이름은 단순히 비싸고 화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저희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이름입니다. 저는 모든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며 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영자는 우리 호텔에 필요 없습니다. 제 선언은 최종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최민준 사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제 동생 박 회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 사장의 편에 서 있던 김 이사와 정 이사가 망설임 끝에 손을 들었고 다른 이사들 역시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최 사장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새로운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려는 계산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최 사장 본인을 제외한 모든 이사들이 손을 들어 그의 해임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의사봉을 3번 내리치자 최민준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이선영은 끝내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즉시 옆에 있던 김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즉시 최민준 씨의 모든 권한을 정지하고 사무실을 폐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선영 씨의 폭행 및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단 한치의 관용도 없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쓰러진 이선영을 부축하고 망연자실한 최민준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박영희, 내가 감히 날 내쫓아? 가만두지 않겠어. 너도 내 동생도 이 호텔도 전부 다 망하게 해줄 테다. 두고 봐. 그의 비명과 저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사회가 끝나고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중심으로 호텔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아첨 섞인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들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셨던 건 아닙니까? 제 서늘한 질문에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최 사장에게 부역하며 자신의 배를 불려온 하이에나 같은 이사들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민준과 그의 아내 이선영이 보안 요원들의 손에 비참하게 끌려나간 후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대회의실에는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성과 비명, 울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정적이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이선영의 명품백과 최민준이 넘어뜨린 물잔만이 조금 전 벌어진 격렬한 폭풍의 흔적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이사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감히 상석에 앉은 저를 향하지 못하고 값비싼 원목 테이블의 나뭇결이나 자신의 굳게 맞잡은 손끝에 불안하게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고 그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어떤 이는 만년필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초조함을 드러냈고 또 다른 이는 애써 굳은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자 앞에 선 사슴떼처럼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최민준의 그늘 아래서 단물을 빨던 당신들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사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제 직설적인 질문에 이사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시간을 재는 초침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이 호텔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모두를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최민준과 이선영의 악행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했는지, 그리고 누가 몰래 자신의 배를 채웠는지, 저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앞에 멈춰서서 한 명 한 명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 호텔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기회를 말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방관이라는 이름의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호텔을 자신의 이권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자가 또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오늘처럼 사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 경고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생과 김 변호사를 데리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제 뒤로 안도와 굴욕감이 뒤섞인 이사들의 복잡한 한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저와 동생, 김 변호사는 텅 빈 복도에 섰습니다. 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나, 저자들을 저렇게 그냥 둬도 괜찮겠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저는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의 전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것보다 이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먼저야. 저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짜 중요한 일은 지금부터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호텔의 심장부인 로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호텔의 가장 화려한 공간이자 제가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도착한 저는 조금 놀란 표정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전 직원 비상 소집을 요청합니다. 호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지금 즉시 중앙 로비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시에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제 뒤에 서 있는 박 회장의 모습을 보고는 즉시 인터컴을 통해 지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전 직원 반복합니다. 전 직원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즉시 중앙 로비로 집결. 다시 한번 알립니다. 전대미문의 비상 소집 명령에 호텔 전체가 거대한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순식간에 평소라면 상류층 손님들의 사교장이었을 웅장한 로비는 수백 명의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리복, 미화원복, 정비복, 도어맨 유니폼. 각기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서로 어색하게 섞여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함께 청소 카트를 끌던 동료 순자 언니가 사람들 틈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평소에 낡은 미화원 유니폼이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영영희 씨? 박영애 씨 맞아요? 순자 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걸어가 그녀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네, 언니. 저예요. 박영희. 제 대답에 순자 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회장님이랑 같이. 그녀의 말은 곧이어 나타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의해 끊겼습니다. 제가 프런트 데스크에 마이크를 잡고 로비의 모든 직원들을 향해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호텔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귀한 호텔의 경영을 책임지게 된 박영희입니다. 박영희라는 이름과 함께 경영을 책임진다는 말이 나오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저를 알던 청소팀과 시설팀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출근할 때 저도 함께 청소 카트를 밀었고 손님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기쁜 날에는 함께 웃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분노의 눈물을 삼키는 여러분의 등을 말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 말에 순자 언니를 비롯한 청소팀 동료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지난 세월의 서름과 고통이 담긴 공감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부당하게 지방 호텔로 좌천되었던 윤종신 지배인님은 오늘부로 이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복귀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 사이에서 와마이너스 하는 함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 지배인은 직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지만 최 사장의 눈밖에 나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과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평가를 받고 승진해서 누락되었던 모든 직원들은 오늘부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연줄과 아첨이 아니라 오직 땀과 실력만이 인정받는 호텔을 만들겠습니다. 함성과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놀라움이 점차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뜨거운 눈빛을 마주하며 마지막으로 저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호텔의 진짜 주인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호텔, 직원이 행복해서 그 행복이 손님에게까지 전해지는 호텔. 그것이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들어 나갈 귀한 호텔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를 믿고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제 연설이 끝나자 로비는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몇은 박영희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 외침은 곧 모든 직원의 함성이 되어 호텔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는 순자 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제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동생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희망을 발판 삼아 이 호텔을 아버지의 유산에 걸맞은 진정으로 귀한 곳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 험난하고도 위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때로는 갑이 되고 때로는 을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선 자리가 조금 높다고 해서 내 손에 쥔 것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타인의 존엄을 함부로 짓밟을 권리까지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사소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모님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